이게 다 뭐야? 다 돌려받으려고. 뭘? 무슨 말이야? 내가 너한테 해줬던 거 돌려받으려고. 다 되돌려 놓은 거야. 엄마 왜 이러는 거야? 지난번부터 엄마가 도와주기로 한 거잖아. 근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내가 언제 엄마 도움이 취급했어? 친정엄마가 딸한테 그 정도 못해줘? 그 정도로 식모 타령하면 세상 엄마 모두가 다 식모고 도우미게? 친정엄마는 딸이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야? 막 대해도 돼? 그렇다고 집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놔? 말이 돼? 박서방이 와서 볼까봐 무서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고영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고 씨에게 딸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웠는지 몰랐습니다. 어리광만 부리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런 자식으로 말이죠. 자식은 평생을 가도 부모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키웠는지, 어떤 마음으로 희생을 하는지, 자기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커서 속을 썩이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딸이 도와달라길래 고민도 안 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내 딸이 힘들면 친정엄마인 자신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움이 무뎌진 것인 건 몰라도 딸과 사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려워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였습니다. 꼭 친정엄마가 아니라 돈을 쓰고 고용한 직원 대하듯이 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도움이었다면 더 예의 있게 대했겠죠. 딸에게는 고 씨가 세상에서 제일 쉽고 막대해도 되는 사람인 듯 했습니다. 자신을 막 부리는 자식을 보며 고 씨는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그동안 딸에게 사랑을 퍼부은 것은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고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 딸 하나라 참 귀하게도 키웠죠. 부족함 없이 키운 딸은 커서 제 앞가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닮은 딸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러니 바빴던 딸도 다시 부모를 찾았죠. 엄마, 민지가 어린이집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집에서도 좀 우울해하는 것 같아. 우울해하다니? 오늘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했는데 아무래도 아침 일찍 맡겨서 너무 늦게 찾으러 가서 그러는 것 같대. 어린이집도 너무 가기 싫어하고. 그래서 요즘에 내가 미치겠어. 그럴 만도 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아침 7시에 어린이집에 맡겨져서 오후 7시 반까지 부모와 떨어져 있으니 말이죠. 마음 같아서는 진작에 봐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가깝지 않은 탓에 딸도 부탁을 한 적이 없고 고 씨도 엄두를 못 냈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니까 고 씨도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 그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1시간 거리가 5분 거리로 줄었습니다. 남편도 딸의 말을 듣고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이제 직장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사가 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위해서였죠. 이제부터 할머니가 놀아줄게. 이사하고 다음 날 고 씨는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손녀가 하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딸의 아파트 앞에 서 있다가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딸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돌봐주었습니다. 엄마 없으면 어쩔 뻔했어. 딸이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장모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딸과 사위가 그렇게 좋아하니 큰 결정을 내리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 씨의 삶도 좀 더 활기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갈게.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셔. 알겠어. 그러면 퇴근하고 엄마 집으로 데리러 갈게. 남편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엄마, 혹시 화장실 청소했어? 아까 보니까 물때가 너무 껴서 말이야. 너 청소할 시간 없잖아. 아, 하지 말지. 왜 했어? 괜히 미안하게. 미안하긴 뭐. 민지가 혼자 잘 노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랬어. 아이 깨끗하긴 하네. 다른 데는 청소 잘 못해도 욕실이랑 부엌은 깔끔하게 해. 비위생적이게 애를 키울 수는 없잖아. 알았어. 걱정 마. 고마워, 엄마. 늦게까지 일하는 딸을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 씨는 아이를 보면서 시간이 나면 틈틈이 여러 일을 해줬습니다. 고 씨가 아니라면 딸이나 사위가 했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쌓여있는 설거지를 해주고, 어쩔 때는 집에 가면서 쓰레기를 버려주고, 또 어떤 날에는 소파에 걷어져 있는 빨래를 개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딸이 하루에 30분은 더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엄마, 집에 반찬이 뚝 떨어졌는데 밑반찬만 두어 개 해주고 가면 안 될까? 재료를 사놓고는 도무지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오늘 먹을 것도 없어. 냉장고 열어봐. 없어. 알았어. 해놓고 갈게. 고마워. 엄마, 고 씨는 딸의 전화를 받고는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어수선했습니다. 딸이 따로 챙겨둔 손녀의 밥만 챙겨주고는 냉장고를 건드린 적이 없었는데 냉장고 정리부터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조금 늦는다길래 음식도 해놓고 냉장고 정리도 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처럼 간단한 것들, 나물 몇 가지 해놓으면 딸이 데워서 먹었습니다. 어차피 손녀딸 밥도 주고 간식도 챙겨줘야 하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엄마. 나 깜빡하고 세탁기를 못 돌리고 나왔어. 내일 입어야 되는 옷이 있는데 늦게 집에 가서 돌리고 널면 안 마를 것 같아서 그런데 미안하지만 엄마가 좀 해줄 수 있어? 그래? 어떻게 돌리면 돼? 그냥 엄마 집에 있는 세탁기랑 비슷해. 손빨래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지는 않아도 되는데 건조기는 돌리면 안 돼. 알았어. 걱정 마. 딸이 부탁하는 일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으니 내가 하자 하면서 딸이 해달라는 건 대부분 들어주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 8시 가까이 있으니까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엄마, 빨래 널었어? 널었어. 거실 봐. 사위보다 먼저 퇴근해서 집에 온 딸이 빨래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고 씨가 널어놓은 빨래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근데 혹시 흰 빨래랑 검은 빨래랑 같이 돌렸어? 어? 몰라. 한 번에 돌렸는데? 왜? 아니, 엄마. 같이 빨면 어떡해, 상식적으로. 따로 빨라는 소리를 안 해서. 당연히 한 번만 돌리면 되는 줄 알았지. 엄마도 살림하면서 그런 걸 일일이 말을 해야 해. 당연히 따로 해야지. 왜? 물들었어?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엄마는 집에서 그냥 다 같이 넣고 빨아서. 다음부턴 꼭 따로 빨어. 어, 얼떨결에 대답을 하긴 했지만 조금 희한한 상황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하도 짜증을 내니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만 것이었죠. 분명히 처음엔 거실에 늘여놓은 장난감만 치워줘도 고맙다고 울먹거리던 딸이 이제는 무얼 해도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더 세세한 요구를 이야기할 뿐이었죠. 엄마, 박서방이 엄마가 한 콩나물 무침이 너무 싱겁대. 그래? 소금 좀 많이 쳤는데. 박서방은 좀 짭짤한 거 좋아해. 차라리 짜게 해줘. 알았어. 그리고 미역국 끓였어? 어? 너 좋아하잖아. 딸이 냄비 뚜껑을 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찡그린 채였습니다. 좋아하긴 하는데. 나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 있단 말이야. 내가 말하지 않았나? 미역 먹으면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이건 박서방이나 줘야겠다. 언제 퇴근한대? 금방 온대. 밖에 비 온다는데 엄마 집에 어떻게 가게? 우산 쓰고 가면 되지. 가까운데 뭘. 고씨의 말에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띠리릭 소리가 들리며 현관문을 열고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고씨를 향해 고개를 슬쩍 숙였죠. 사위의 머리랑 어깨가 젖어 있었습니다. 비 많이 와? 많이 오네. 지하주차장에 자리 없어서 밖에다 대고 왔어. 비 더 오기 전에 난 그럼 이만 가볼게. 우산 하나만 빌려줘. 거기 있는 거 가지고 조심히 가. 고씨가 우산을 들며 신발을 신자 사위는 또다시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고씨는 비가 오고 있는 바깥으로 우산 하나 달랑 들고 홀로 나왔습니다. 어머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나?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내리는 비에 잠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우산이 있어도 쫄딱 젖을 것 같았죠. 그래서 결국에 고씨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수야.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네. 걸어갈 엄두가 안 난다. 어쩌지? 그런데 딸이 더 안타까운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어쩌지? 지금 박서방 씻으러 들어갔는데? 나도 아까 씻어버렸고. 아, 그래? 가까우니까 얼른 뛰어가. 그게 오히려 더 안 젖어. 차 타러 가다가 다 젖겠다. 딸의 말에 고씨는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심호흡을 하고 퍼붓는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젖어서 와? 밖에 비 엄청 오잖아요. 누가 그걸 몰라서 물어? 애들이 안 태워줬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5분 거리를 뭘 태워주고 말고 해요. 말이 5분이지. 더 걸려. 비도 오고. 남편은 기분이 조금 상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기분이 상한 고씨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태워준다고 했는데 내가 말렸어요. 뭐하러 퇴근한 애들 힘들게 태워달라고 해. 씻고 밥 먹어야지. 아이고, 감기 걸리겠다. 얼른 씻어. 욕실로 들어간 고씨는 자신의 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우산을 쓰긴 했지만 물에 빠진 생쥐 같은 꼴이었습니다. 어찌나 바람이 불던지 비가 우산을 요리조리 피해서 고씨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딸이 퇴근할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위는 상황을 뻔히 알 텐데 태워주겠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아 사실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도 사양했을 텐데 예의상 묻지도 않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봤자 곧이 가슴만 무겁지 하고 털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어디 간다고 했나?
모임 가셨어? 그래? 그러면 와서 좀 같이 놀던지. 주말인데 엄마 심심하잖아? 사실 주말이라 집에서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의 집에 가면 진이 빠지니 말이죠. 그런데 주말이라 다 같이 있으면 그래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와 둘이 씨름하는 것 말고 고씨도 고씨의 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의 꿍꿍이를 알았습니다. 너희 어디 가니? 집에 있는다기에 화장도 했고 차림새도 외출복이었습니다. 사위랑 딸 모두 말이죠. 그러자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갑자기 급한 약속이 생겨서 말이야. 급한 약속. 아무리 급해도 15분쯤 전에 자신과 통화를 했으니 약속은 그 전에 생겼을 것이었습니다. 15분 만에 머리하고 화장까지 다 했을 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주말에도 애를 맡기기 위해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통화로는 꼭 같이 있을 것처럼 굴었습니다. 고씨가 잠시 서 있자 딸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우리 저녁까지 먹고 들어올 거거든. 엄마도 민지랑 뭐 좀 챙겨 먹어. 황당한 마음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나가기 전에 다시 고씨를 불렀습니다. 아, 맞다. 엄마, 어젯밤에 민지가 이불에 쉬를 했거든. 그래서 베란다에 내놨는데 깜빡하고 못 돌렸다. 그것 좀 엄마가 좀 해줘? 냄새 날 것 같아. 그리고 민지 씻길 때는 얼굴도 거품해줘. 애기 폼클렌저 새로 샀으니까. 그럼 부탁해. 아주 발랄하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쏙 나가버리는 딸 때문에 고씨는 혼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꼭 회사원이 주말에 갑작스럽게 출근을 하게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야근으로 말이죠. 저녁까지 먹고 오겠다면 도대체 몇 시에 들어오겠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백 씨의 남편은 5시쯤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애 보느라 남편 밥도 대충 때우게 할 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애를 데리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딸이 나간 지 30분 만에 도착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거실 청소기 돌리고 빨래. 김치 냉장고에 거의 다 먹은 통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거 버려주고 설거지. 내일 먹을 밑반찬 2개. 북엇국 끓여놓고 가기.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꼭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 같았습니다. 부탁하는 것 같지고 않고 점점 말투가 짧아졌습니다. 고씨는 어이없는 헛웃음을 내뱉으며 문자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시 보아도 딸이 엄마에게 보낸 메시지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은 어찌나 많은지 종일 움직여야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잠시 한숨을 쉬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또다시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딸이 뭐라고 덧붙였는지 눌러보자 고씨의 입에서 허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화장실 청소할 때 됐음. 그게 끝이었습니다. 부탁한다던가 고생해달라던가 시간이 있으면 해달라던가 그런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다시 울리지 않았습니다. 고씨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앉아 있다가 조용히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싸해졌습니다. 이제 내가 딸을 도와주고 있은 것인지 아니면 딸이 나를 써주고 있는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칭얼 때는 아이를 챙기고 낮잠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문자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청소기, 반찬, 욕실 정리, 빨래. 그 많은 걸 모두 고씨에게 던져둔 채로 딸은 약속이 있다며 사위와 함께 집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혼자서 여기저기 청소를 하며 허리도 못 펼 친정엄마를 생각하면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고씨도 딸이라서 해주는 것이었지. 만약 돌아가신 고씨의 친정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가 있다가도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왔을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나중에 사무칠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고씨의 딸은 전혀 그러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딸이 친정엄마에게 의뢰 갖게 되는 그런 연민이나 죄책감, 애틋함 같은 게 고씨의 딸 지수에게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두고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외출한 딸과 사위를 부르면 만족스러울까 떠올려 보았을 때 고씨는 고개를 젓고 말았습니다. 아마 딸과는 사이가 틀어지고 사위와도 불편해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이를 봐주기로 약속했고 자신이 딸의 집안일을 조금씩 도와주길 바랐으니 그 일의 연장일 뿐이라고 생각하자 다짐했습니다. 그래야 평화가 지켜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저녁 늦게 집에 도착했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고씨의 발걸음은 무척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루가 고되어 그런 것도 있었지만 마음 따라 몸도 축 처지는 것 같았죠. 그래도 하루하루가 갔고 딸과 사위는 출근을 했고 고씨는 손녀를 봐줘야 했습니다. 그게 고씨가 약속한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고씨가 딸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씨의 딸이나 사위는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 고씨의 사랑을 너무나도 하찮고 또 당연한 것으로 취급했죠. 왔니? 지수는 늦나 보지? 곧 올 거예요. 사위가 먼저 퇴근을 했습니다. 고씨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한 뒤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씻고 있는지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나와야 고씨가 집에 갈 텐데 참 느긋했죠. 장모님, 20분쯤 지났을 때 사위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습니다. 안방 화장실에 휴지통 비워야 돼요. 휴지통이요. 꽉 찼네요. 차기 전에 비워야지. 냄새나요. 그러면서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그동안 고씨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지통이 꽉 찼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뒷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씨도 사위도 그 생략된 말이 무엇인지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고씨를 지나쳐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보며 무심히 말했습니다. 밥 좀 얹어 먹을게요. 점심에 잘 못 먹어서요. 밥이요. 지금 먹겠다고요. 그러면서 고씨는 한 번도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보았다면 사위를 드라마에 나오는 회장님, 고씨를 가사도우미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당연히 고씨가 그 모든 것을 해줘야 한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딸이 만든 것이겠죠. 아니, 그 전에 고씨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뭐든 해달라는 걸 해주다 보니 내가 스스로 가사도우미의 역할을 자처한 것이 아닌가. 고씨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씨는 사위의 재촉에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반찬통을 꺼내지 못하고 문만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사위의 의아한 목소리가 들렸는데도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고 서 있어? 냉장고에다가 고사지네? 딸의 목소리에 어쩐지 눈물이 왈칵 날 것만 같았습니다. 뜨거운 목구멍을 침을 삼켜식혔습니다. 밥 차려주고 가게? 내거도
그러더니 가방을 소파 위에 털썩 던져놓고 또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딸. 사위나 딸이나 고씨를 대하는 행동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자는 소리가 아니라 차려주고 가라는 소리였죠. 딸은 옷만 갈아입었는지 금방 나왔습니다. 빨래는? 걷어놨어. 안 개어놨어? 시간이 없었어. 그러자 딸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고씨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고씨는 가만히 딸을 지켜보았습니다. 청소기 돌렸어? 하루 종일 청소하고 밥하고 손주를 돌봐준 자신의 엄마에게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빨래와 청소, 밥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힘들지 않았냐? 늦어서 미안하다. 민지가 힘들게 하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식모가 아니고 달리 뭐겠나 싶었습니다. 어쩐지 이번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엄마. 찌개 너무 짠 거 아니야?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있던 고씨가 낮에 미리 끓여놓은 김치찌개를 한번 맛보더니 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언제는 음식을 짜게 하라더니 이제는 짜다고 난리였습니다. 간을 못 맞춰. 엄마는 평생 살림해놓고. 핀잔을 주듯 하는 말을 전 같았으면 농담으로 듣고 맛없으면 네가 해먹어라 하고 맞받아쳤을 텐데 어쩐지 고씨는 그런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말로만 엄마 엄마 하고 있지 사실은 자신을 부모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에 와서야 깨달은 게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니, 이제와 알게 된 것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랑이란 가림막으로 덮어 감추고 있었던 것뿐이었죠. 지수야. 고씨가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딸은 왜 밥을 차리려다 마느냐며 투덜댔습니다. 냉장고 문을 드디어 닫으며 고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엄마한테 하는 말투 알아? 무슨 말투? 딸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웬 뜬금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묻는 것 같았죠. 꼭 직원 부리듯 한다. 가사 도우미, 파출부, 식모. 아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말투가 어떻다고. 그러자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던 사위도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그러면 너 낳아주고 길러주고 하루 종일 널 위해 고생한 엄마한테 하는 말투가 맞아. 에이, 왜 그래? 좀 서럽네. 아니, 갑자기 왜 그러냐고. 박서방도 있는데. 딸이 엄마한테 이런 말도 못해? 그리고 엄마는 뭐, 민지 보러 왔으면서 생색을 내? 생색.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꼭 내가 엄마 부려먹은 것처럼 말하니까. 그럼 아니니? 넌 너희 시어머니와도 이러니? 시어머니랑 친정엄마랑 같아? 그럼 박서방이 말해봐. 어머니 오셔도 그래. 그러자 딸과 사위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밥은 너희가 차려 먹어. 일단 내일은 다시 올 테니까. 마음 같아서는 내일부터 안 나오고 싶었지만 내일 당장 출근해야 하는 딸에게 그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미를 주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무작정 그만두는 건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려마저도 딸에게 사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하원한 손녀를 데리고 딸의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내일까지만 봐주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쓰던지 다시 어린이집에 종일반을 보내던지 하라고 통보는 해놓은 상태였죠. 그런데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야근이야. 박서방은 박서방도 늦는데.
그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야근을 한다는 딸이 야속했습니다.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대로는 고 씨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또 이런 상황이 올 텐데 엄마는 손녀가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리저리 맡겨지는 걸 원하는 거야? 그러면 정말로 도우미를 쓰면 되잖아. 엄마, 그럴 돈이 어디 있어. 그래도 엄마는 이대로는 못 봐줘. 얼른 사람 구해. 그때까지는 봐줄 테니까 그럼.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알겠어. 오늘은 늦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딸과 사위는 야근을 했습니다. 둘이 동시에 야근하는 날은 여태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고 씨가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둘은 말이라도 맞춘 듯이 8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늦어. 또 어쩔 수 없잖아. 요즘 회사가 바빠. 고 씨는 전화를 끊으면서도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잠든 손녀딸을 들쳐업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대체 왜 안 오나 해서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 벤치에 딸과 사위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10분만 더 있다가 들어가자. 언제까지 이렇게 해?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어. 에이, 덕분에 요즘에 퇴근하고 데이트해서 좋지 뭐. 그리고 우리 엄마 마음 약해서 몇 번 이러면 내 손녀딸 어떡하나 싶어서 포기할 거야. 그럴까? 당연하지. 내가 우리 엄마를 모를까? 나 고생하는 건 못 봐. 엄마 없으면 나나 당신이 회사 끝나고 그 집안일을 다 어떻게 해? 우리 민지는 누가 봐주고. 엄마 잘 구슬려서 다시 도와달라고 할게. 걱정 마.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고 씨는 서둘러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녀딸을 눕히고 10분쯤이 지나자 정말로 딸과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요 앞에서 박서방 우연히 만났어. 오늘도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서. 딸이나 사위는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고 씨를 주저앉힐 생각인 듯 했습니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이만 가마. 내일 또 봐, 엄마. 딸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온 고 씨는 잠자리에 누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고 씨의 사랑을 이용해 먹으려는 딸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고 씨는 다음 날 또다시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고 씨가 벨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도 분해서 그냥은 못 갈 것 같아서였습니다. 고 씨는 손녀를 일찍 재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밤새 생각했던 바를 행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통을 죄다 꺼내어 싱크대 안에 쏟았습니다. 고 씨가 딸 먹으라고 해놓은 반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기에 들어있던 먼지통을 꺼내 먼지를 거실에 흩트려 놓았죠. 고 씨가 딸 힘들지 말라고 대신 돌린 청소기 안에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빨았던 빨래는 도로 빨래통으로 처박아 넣었습니다. 고 씨가 어제 널어놓았던 빨래였습니다. 그리고 곱게 걸어놓은 옷장의 옷들도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고 씨가 딸을 위해 정리해 놓은 옷이었습니다. 욕실에 있던 쓰레기통은 바닥에 뒤집어 탈탈 털었습니다. 고 씨가 딸 손이 더러워질까봐 비워놓았던 쓰레기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속이 후련하지가 않았습니다. 온 집안이 고 씨의 마음속만큼이나 어지러워져 있었는데 여전히 서글펐습니다. 난장판이 된 집을 잠자코 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딸이 들어오고 있었죠. 이게 다 뭐야? 다 돌려받으려고. 뭘? 무슨 말이야?
내가 너한테 해줬던 거 돌려받으려고 다 되돌려 놓은 거야. 엄마 왜 이러는 거야? 지난번부터 엄마가 도와주기로 한 거잖아. 근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내가 언제 엄마를 도우미 취급했어? 친정엄마가 딸한테 그 정도 못 해줘? 그 정도로 식모 타령하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식모고 도우미게? 말을 참 예쁘게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 씨는 집에서 들고 온 가방에서 종이를 한 장 꺼냈습니다. 친정엄마가 죄인이니 딸한테 빚졌어. 너희가 날 도우미 취급하니까 나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보려고. 이게 뭐야? 한번 읽어봐. 종이를 찬찬히 훑던 딸은 고 씨를 향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집안일 해주고 애봉값을 달라는 거잖아. 무일푼으로 해줄 일은 아니지. 그리고 요즘 세상에 그러면 잡혀가. 엄마! 내가 친정엄마였다면 당연히 내 딸을 위해 해줬겠지만 나는 엄마가 아니라 도움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날 대하는 것처럼 하도 행동할 거야. 이 돈을 다 달라는 말이야? 그러면 진짜로 도우미를 썼지.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어. 그러니까 진작에 도우미를 쓰지 그랬니?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돈까지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알아서 사람 구할 테니까 엄마는 애 봐주기 싫으면 봐주지 마. 고 씨는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엉망이 된 집을 정리하려면 고생 좀 하겠다 싶었습니다. 딸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죠. 순순히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름도 안 돼서 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나 회사 반년 정도 쉬기로 했어. 이제 속이 시원해? 다른 사람을 못 구했는지, 어린이집에는 차마 늦게까지 못 보냈는지, 아니면 이제 좀 자신이 키워볼 생각을 한 건지, 회사를 쉰다고 했습니다. 고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키워보고 고생을 좀 해봐야 딸도 비로소 느끼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 씨는 돈을 어서 내놓으라고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개월 뒤에 고 씨가 요구했던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입금자는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돈 넣었어. 확인했어. 그럼 이제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어. 왜? 또 애 봐줄 사람 필요해? 아니, 애는 내가 보잖아. 그냥 집에서 애랑 온종일 씨름하다 보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지수야. 고 씨가 딸을 부르자 딸은 대답하는 대신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라고 함부로 해서 미안해. 나만 그리고 내 딸만 생각해서 미안해. 고 씨가 서운해할 때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미안하다는 소리를 연속으로 3번이나 들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너희 식모 노릇 안 할 거야. 알아. 안 시켜. 미안해. 근데 만약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을 해. 명령이 아니라. 그리고 고맙다고 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 딸의 울음 섞인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천년만년 네 옆에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엄마 알겠어. 민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놀러 오게 해.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고마워, 엄마. 고 씨는 전화를 끊고 후련한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딸의 집을 어지럽힐 때도 통쾌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차라리 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딸도 아주 조금쯤은 고 씨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았나 싶으니 말이죠. 지금 안에 사시는 분이 아드님이라고 하셨죠? 네. 연락처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드님이 너무 비협조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 보러 간다고 하면 바쁘다고 그러시고, 겨우겨우 약속 잡으면 10분 전에 급하게 나간다고 나가시고요. 아, 아들이 맞벌이를 해서 바쁘긴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갔더니 집이 왜요? 아니, 그렇게 엉망이면 누가 이 집을 사요? 엉망이라니요? 그 집이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된 집인데? 그게 아니고요. 너무 짐이 쌓여 있고 지저분해서 손님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럴 리가요. 제 말 못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너무 바빠서 손님만 보냈거든요. 물론 아드님이랑 약속 잡은 다음에요. 그런데 저희 손님한테 집을 안 판다고 했대요. 위치가 좋아서 제가 손님 오면 꼭 사모님 집부터 소개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저도 일 못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백문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백 씨는 지난해 빈대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요즘 같은 때 빈대가 웬 말이냐 싶을 수 있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빈대보다도 더 악독한 것들이었죠. 다름 아닌 백 씨의 친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을 빈대에 비교하느냐고 욕을 할 수도 있지만 백 씨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딱한 사정을 알고 노후 자금이나 마찬가지인 빌라를 빌려줬더니 딱 붙어서는 도무지 나오질 않았습니다. 백 씨도 그것을 처분해야 살아갈 수 있는데 말이죠.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집에 없는 척을 하거나 문을 안 열어줘서 도무지 팔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치사스러운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식들은 백 씨를 치사스럽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것 아까워하느냐며 말이죠. 아까워했다면 진작 살지도 못하게 했을 것이었습니다. 노후에 집을 팔고 이루려 했던 계획을 2년이나 미뤘는데 말이죠. 백 씨도 부모 생각은 하지 않는 아들 며느리를 더 이상 배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백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었죠. 자식 하나 낳아 키우며 백 씨 부부는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50이 넘었을 때는 노후 자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집이 한 채 더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었고 작은 빌라에서 오래 살다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살던 빌라는 두고 말이죠. 사실상 그게 평생 모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부 더 산다고 안 하지? 집 알아보고 있대요. 집 사서 나간다고. 아이고, 잘 됐네. 한 일 2년 더 살 줄 알았더니.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잘 됐지 뭐예요? 그러게. 시기가 딱 맞는구만. 백 씨 부부는 살던 빌라를 새놓았습니다. 남편이 은퇴할 때까지는 세를 주다가 은퇴한 후에는 남편과 함께 그 돈으로 노후 자금을 하고 식당도 하나 차려서 운영하기로 했죠.
지금 살고 있는 신혼부부의 계약 만기가 6개월 남았는데 시기가 좋았습니다. 몇 달 전에 남편이 은퇴를 했는데 천천히 쉬면서 집을 처분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어떻게 하다가 들었는지 갑자기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 세입자가 나간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아, 저번에 왔다가 엄마랑 말씀하시는 거 우연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백 씨와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이 복잡해요. 그래서 당장 집에서 나가야 할 판인데 그 돈으로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3년 전부터 사업을 한다더니 잘 되지 않아서 집 보증금을 빼서 썼다고 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며 말이죠. 그래서 전세금을 홀랑 날려먹은 거야? 그 안에는 백 씨 부부가 아들 결혼할 때 보탠 돈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었어도 사업으로 홀랑 날려버릴 만큼 보잘것 없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다른 월세집을 구하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작은 데라도. 네, 어머님. 반지하요. 아이고, 애까지 데리고 반지하에서 어떻게 살아, 어? 백 씨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어린 자식을 어떻게 반지하에서 키운다는 것인지 말이죠. 그래서 무슨 부탁을 한다는 거야? 그 집에서요, 저희가 잠시 좀 살 수 있을까요? 뭐, 올해는 아니고요. 저희 좀 자리 잡을 때까지만요. 저 다시 취직하려고 그러거든요. 아, 그런데 엄마 아빠도 그 집 팔아서 식당 차리려는 거 알잖아. 알죠? 당연히 저도 알죠.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걸 알면서도 그런 부탁을 하는 아들의 속이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백 씨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기도 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린 자식을 데리고 반지하 월세를 구하겠다는 자식을 어떻게 두고 볼까요? 그런 자식을 놔두고 집을 팔아 식당을 차리겠다는 부모는 세상 천지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미루지 뭐. 그거 안 차린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백 씨 부부는 그 빌라를 아들 내외에게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 취직하고 자리 잡으면 나와야 해. 알지? 알죠? 사실 백 씨는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2년 이상은 안 살아요. 저희도 그 전에 돈 모아서 나갈게요. 그런데 보증금을 좀 더 모으려면 아들의 말처럼 적어도 2년은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딱 2년이에요. 그래서 몇 달 뒤 세입자가 나갔을 때 아들네가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당장 월세는 못 드려도 자리 잡아서 나중에 한 번에 다 갚을게요. 그래. 잘 살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거실 화장실의 욕조가 깨졌더라고요. 어머, 그래? 전에 살던 사람은 그런 말 안 하던데. 그 사람들이 그랬나? 세면대도 시원치 않고요. 수리해야 할 것 같아? 응, 어머님. 제 생각엔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리모델링? 네. 거실도 보니까 벽지 같은 것도 싹 바꿔야겠더라고요. 세입자 나갈 때 확인했는데 다 깨끗하던데. 고장난 곳도 없고. 그러면 욕실에 고장난 것만 고치고 나머지는 그냥 두자. 어차피 너희가 계속 살 것도 아니고 팔 거잖냐? 에이, 그래도 리모델링 하면 팔 때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좀 하는 게 어떨까요? 백 씨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5년 전에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겉보기에는 깔끔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2년 살다 나가면 리모델링하고 거의 새 거인 상태로 내놓는 거잖아요. 그럼 훨씬 잘 팔리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도 좀 더 깨끗한 데서 키우고 싶고. 그래, 상의해 볼게.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선뜻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줘. 어차피 고친 거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 안 그래도 해줘야 할까 생각은 했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주변 다른 사람들은 의견이 달랐습니다. 에이, 대충 살다 나갈 건데 리모델링까지 해. 그리고 집 고치는 비용도 아들 며느리가 내야지. 하지만 어려워서 부모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자식에게 너희 돈으로 고쳐서 살아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을 거라면 월세도 받았겠죠. 그렇게 아들이 사는 빌라 리모델링도 큰 돈을 들여서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 며느리는 너무 좋아하며 집들이 겸 초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에 한번 오세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며느리는 백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손수 만든 밥상을 차려주기도 했고 명절에도 어찌나 부지런히 움직이던지 그렇게 고마울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처음 몇 달 뿐이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 생신에 너희 집에 갈까? 저희 집이요? 지난번에 내 생일에 너희 집에서 놀고 너무 좋다고 그러셨거든. 아, 혹시나 생일상 차려달라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번에는 우리가 진짜 맛있는 맛집에서 포장해서 갈게. 그 집 근처에 있는 아구찜 집인데 우리가 거기에 살 때도. 그런데 며느리가 백 씨의 말을 자르며 대꾸했습니다. 아버님 생신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일정이 있구나? 네. 그때는 좀 바쁠 것 같아요. 바쁜 것도 아니고 바쁠 것 같다는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말에 이번에는 남편의 생일엔 둘이 보내야겠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며느리의 태도가 변한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다음 주에 약속이 있어요. 아이가 아픈 것 같아요. 다음에 뵐게요. 집이 어수선해서요. 다음에 저희가 초대할게요. 바빠서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줄기차게 전화에 대던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이 뜸해졌고 잦던 만남도 마찬가지로 드문드문해졌습니다. 많이 바쁜가 보다 싶다가도 아들 며느리의 태도를 보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만나는 게 불편하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백 씨도 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백 씨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빌라 401호인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201호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아들네가 살고 있는 빌라를 관리하는 세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네가 들어갈 때 연락처를 알려주었을 텐데 왜 자신에게 전화를 한 건지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전화를 했는데 도통 받아야죠. 왜 그러시는데요? 201호 앞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내놔가지고요. 주민들이 난리예요. 쓰레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초인종을 눌러도 나와보지도 않고 차는 있는데 문도 안 열어요. 아, 둘 다 일을 해가지고요. 아니요. 저녁에 가든 밤에 가든 새벽에 가든요. 아, 그럴 리가요. 전화해 보시죠. 전화도 안 받는다니까요. 아니,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왜 자꾸 내놓는 건지.
냄새도 너무 심하고 날파리가 하도 꼬여서 제가 몇 번 내놨어요. 백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다 같이 사는 건물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는 그 밖에까지 쓰레기 들고 가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아무튼간 아드님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웬만하면 이런 전화 안 해요. 사람들 사는 거 상관도 안 한다고요. 근데 하도 주변에서 나만 들들 볶으니까요. 내가 뭐 이 건물 주인도 아니고 다 같은 입장인데. 아이고, 알죠. 전화를 끊고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쓰레기를 문 앞에다가 내놓는다니. 어린 아들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 온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백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마찬가지였습니다. 얘들이 요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지 몰라. 당신이 한번 가봐. 백 씨는 아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 한번 가서 두드려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주말이라 집에 있지 않을까 싶었죠. 어? 저거 기훈이 차 아냐? 버스에서 내려서 골목을 걷는데 저기에서 아들의 차가 보였습니다. 빌라 옆에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손자와 함께 차에서 내려서 금세 빌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백 씨가 젠 걸음으로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201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현관 앞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앞에 유모차와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자기 집 베란다처럼 복도를 쓰고 있는 모습에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백 씨에게 전화를 한 여자에게 조금 화가 났었는데 이 상태를 보니 전화할 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도대체? 집을 내주고 나서는 어떻게 사는지 일절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저들 살림은 알아서 하는 것이니 말이죠.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왔을 때는 깔끔하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도 도무지 아무도 나와보질 않았습니다. 뭐야? 방금 들어갔는데? 전화를 걸어보아도 받질 않았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훈아, 문 열어봐. 그랬더니 문이 슬그머니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얼굴을 빼꼼 내밀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너희는 전화를 왜 그렇게 안 받니? 아, 전화하셨어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401호에서 전화 왔어. 아, 그 아주머니요. 그래? 쓰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말이 많다고. 아니, 그분은 왜 어머님한테? 너희가 전화를 안 받는다잖아? 집에 있으면서 왜 나와보지도 않아? 아, 지금 버리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슬그머니 나와서 쓰레기 봉투를 집었습니다. 백 씨도 그 옆에 있는 걸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며 백 씨가 며느리에게 말했죠. 나갈 때 들고 나가면 되잖아. 먼 것도 아니고. 네. 잘 지내고 있지? 어디 고장 나거나 불편한 거 없고? 아, 네. 살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학교도 가깝고 이 동네 좋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여기 근처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아. 그러면 이 집 근처로 알아보면 되겠네. 네? 이사 나갈 집 말이야. 알아보고 있는 거지? 아, 요즘 새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적당한 곳 있을 거야.
그러자 그때부터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집에 가볼게. 전화를 안 받아서 잠깐 온 거야. 아, 네. 조심히 가세요. 백 씨는 며느리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라 방문을 하게 되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울 것 같았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약속된 인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때였죠.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사 말이에요. 그래? 잘 알아보고 있어? 이 집에서 그냥 저희가 사는 게 어떨까 해서요. 뭐? 그 집에서? 그 집 판다니까? 저희는 집이 없고 엄마는 남는 집이 있고 저희가 안 살 이유가 있나요? 남는 집이라니. 세상에 남는 집이 어디 있어? 그 집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알잖아. 식당 차리는 것도 2년 미뤘어. 식당은 보증금 얼마 안 들잖아요. 굳이 팔 것까지 있어요? 이 집 저 주시면 제가 담보대출 조금 받아서 드릴게요. 한 3천이면 차리지 않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3천만 원을 줄 테니 그 집을 공짜로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3천만 원으로 식당을 어떻게 차려? 그리고 식당만 차리면 끝이야? 엄마 아빠가 평생 번 돈이야. 그걸 어떻게 너한테 다 줘? 나중에 물려주실 거 지금 미리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엄마 아빠가 죽기라도 했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다니. 둘 다 일하고 있고 잘 살고 있잖아. 너희 먹고 살만 해진 것 뻔히 아는데. 그래봤자 또 월세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 전세자금 대출도 잘 돼 있잖아. 이 집에 살다 보니 정도 들었고요. 그러면 너희가 사면 되겠네. 저희가 그럴 만한 돈이 어디 있어요? 작은 집이지만 매매를 하려고 하면 수억이었습니다. 그래도 2년간 공짜로 살며 돈을 모았으면 제 살 길은 찾지 않았나 싶었죠. 2년이면 엄마 아빠도 충분히 기다려줬어. 월세를 받아도 그게 얼만데. 너희도 집에 나가는 돈 아꼈잖아. 이제는 엄마 아빠 집은 돌려줘야 할 거 아니야? 백 씨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월세를 내놓았어도 2년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부모로서 충분히 자식을 배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씨 부부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걸 백지화 하자는 말에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꼭 아들을 쫓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이 다 되었던 일인데 말이죠. 하지만 마음이 안 좋다고 집을 홀랑 줘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둘이 열심히 벌면 집 한 칸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참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저희는 못 나가요. 뭐? 잘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엄마는 손주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꼭 아들네 집을 백 씨가 빼앗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손주까지 들먹거리니 백 씨는 자신이 비정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찜찜했습니다. 그래도 약속한 게 있잖아. 안 나오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 이럴 줄 알았으면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안 했지.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휴대폰을 뺏어들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아들네를 도와주라고 했었는데 아들의 태도에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미리 좀 주시면 안 되냐고요. 미리 아예 장례를 치르지 그러냐? 엄마 아빠는 뭐 먹고 살라는 거야? 당장 죽으라는 소리야? 아니, 대출 받아 드린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왜 내 집 대출을 네가 받아서 주느냔 말이야.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부모 돈이 자식 거야? 그러면 너희 돈은 우리 거냐? 약속은 약속이야. 부동산에 내놓을 테니까. 아들은 결국 마지못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하소연하고 투덜대더니 백기를 든 것이었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장사 있겠나 싶었습니다. 대신 팔리면 그때 나갈게요. 그 전에 쫓아내지는 않으실 거죠? 그래. 그게 뭐 어렵냐? 팔릴 때까지는 살아. 그런데 아들도 내심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안에 사시는 분이 아드님이라고 하셨죠?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연락처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드님이 너무 비협조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 보러 온다고 간다고 하면 바쁘다고 그러시고, 겨우겨우 약속 잡으면 10분 전에 급하게 나간다고 나가시고요. 아들이 맞벌이를 해서 바쁘긴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갔더니 집이 왜요? 아니, 그렇게 엉망이면 누가 이 집을 사요? 엉망이라니요? 그 집이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된 집인데? 그게 아니고요. 너무 짐이 쌓여 있고 지저분해서 손님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안 보여요. 그럴 리가요. 제 말 못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너무 바빠서 손님만 보냈거든요. 물론 아드님이랑 약속 잡은 다음에요. 그런데 저희 손님한테 집을 안 판다고 했대요. 백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위치가 좋아서 제가 손님 오면 꼭 사모님 집부터 소개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저도 일 못해요. 어쩐지 아들 내외의 꿍꿍이를 알 것 같았습니다. 너희 뭐 하자는 거야?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자 며느리가 아예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살라고 주셨으면 끝까지 살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쫓아내세요? 내가 뭘 너희를 쫓아낸다는 거야? 그렇게 하기로 하고 들어갔던 거잖아. 2년 뒤면 충분하다고, 나중에 갚겠다고도 했잖아. 이게 갚는 거니? 어머님 손자도 같이 사는 집이에요. 이렇게 쫓아내시고 편히 주무시겠어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말은 꼭 협박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들을 나가게 하면 천하의 쓰레기라도 되는 듯이 말하는 며느리 때문에 기가 찼습니다. 지난번에 찾아갔을 때 동네가 좋다 어떻다 하더니 그 집에서 눌러앉으려고 백 씨를 떠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집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든다면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쓰레기 내놓고 그랬니? 그리고 내 집을 마음에 들어 하면 어쩌겠다고? 기훈 씨랑 얘기해 보세요. 며느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이랑 통화가 됐다면 며느리에게 전화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백 씨는 기가 막혀서 휴대폰을 들고 허공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들네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세워진 걸 확인하고 공동현관을 지나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복도에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저희도 속았어요. 바로 작년이래요. 그래서 이사 가려고 급히 집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이시죠? 아유, 말도 마세요. 끔찍해요. 그러자 집을 보러 온 듯한 여자가 깍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부동산에서는 그런 말도 안 해줘? 해주겠어요? 집을 팔아야 수수료를 받아먹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사지 마세요. 남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감사해요. 정말로. 여보, 가자.
부부처럼 보이는 남녀가 계단을 지나쳐 내려갔습니다. 입을 쩍 벌리고 있던 백 씨가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막 닫히려는 201호 현관문에 발을 찔러 넣었죠. 뭐 더 물어볼 거 있으세요? 다시 나온 며느리가 백 씨의 얼굴을 보더니 희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여기에서 누가 죽었다고 그래? 2년 전부터 너희가 살고 있었고 그전에는 신혼부부가 잘 살다가 집 사서 나갔는데 도대체 누가 죽어? 그게요. 참 살다 살다 황당한 일 다 겪겠다. 이러면 그래 너희 살아라 할 줄 알고 그러니? 그러면요? 끌어내시게요? 못할 것 같니? 자식에게 소송이라도 하시게요? 어떻게든 팔고 만다. 다음 날 백 씨는 다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명지빌라 201호 내놓은 사람인데요.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로 매수할 사람을 좀 알아봐 주세요. 새 주신 거 아니고 아드님이라면서요? 네. 그 상태로 매수할 사람에게 팔려고요. 에이, 누가 사겠어요? 번거롭게. 대신 매매 가격을 낮출게요. 얼마나요? 백 씨의 대답을 듣고 그만하면 거래가 되겠는지 부동산에게서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대신 조건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현재 무단점 유자가 있으니까 명도 책임은 매수인 부담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백 씨는 아들 손주를 쫓아낸 매정한 부모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정 소모되는 일도 하고 싶지 않았고 더는 식당을 차리는 걸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며느리와 더는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차피 권리가 없이 살고 있으니 소송만 하면 내보낼 수 있을 테니까 살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매매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찾는 손님이 많다더니 그런 조건에도 수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내부를 못 보는데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다시 리모델링을 할 생각이라며 말이죠. 백 씨는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소유권이 넘어간 지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백 씨가 전화할 땐 받지도 않더니 아주 득달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뭐가? 내용 증명이 왔는데. 집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새 주인이 보낸 모양이네. 새 주인이요. 이 집을 팔았다고요? 그래. 어떻게 집도 안 보고 사요? 명지빌라 내부 구조는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뭐. 아니, 어떻게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말하면 뭐가 달라지니? 어차피 너희는 약속된 시간이 지났고 나는 팔기로 했고 내 집 파는데 너희 허락 받아야 하니? 가족 아니에요? 너는 가족 뒤통수를 그렇게 치니? 뒤통수는 엄마가 치신 거죠. 저희는 못 나가요. 그래? 나는 몰라. 집 주인한테 말해야지. 나한테 말해서 뭐하니? 살려면 계속 살아봐라. 엄마, 하지만 아들 며느리가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법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몇 달 뒤에 아들 며느리는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원망의 전화가 왔지만 그런다고 한들 백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백 씨의 집이 아니니까 말이죠. 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었지만 백 씨는 집을 판 그 순간부터 후련했습니다. 이런저런 골머리 안 썼고 처분할 수 있어서 차라리 나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집이 매매도 쉽게 안 되는 요즘에 그런 조건이 아니었어도 결국엔 매매가를 낮추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저희 볼 생각 마세요. 그래? 볼 생각은 없는데. 용건은 남아있네. 그리고 아들에게는 또 다시 내용 증명이 날아갔습니다. 리모델링 비용과 지난 2년간의 월세를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에 세를 놓았던 것을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을 토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아들네 때문에 집을 시세대로 팔지도 못했으니 말이죠. 당연히 아들네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갚기로 했으니 갚는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뭐가 예쁘다고 볼 생각을 해? 걱정은 붙들어 매라. 백 씨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 개업을 준비했습니다. 가게 계약을 하고도 통장의 목돈은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집을 팔았더라면 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줬을 것이었습니다. 부모 마음이란 게 그런 것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 돈은 꽉 쥐고 절대 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여태 베푼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모 도리가 되었다고 여겼죠. 요즘 어느 자식이 부모님한테 매달 150만 원씩 드려요? 그것도 결혼해서요. 이러면 이혼감이에요. 수진이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뭐? 결혼 전에 다 얘기된 거라며? 수진이가 착해서 그렇지. 솔직히 장모님한테도 용돈 한 번 못 드렸는데. 너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나도 눈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 없다 하더니 사돈한테 생일 선물로 명품 가방 사준 거 모를 줄 알아? 그걸 어떻게? 카카오톡에 올려놨더라. 우리 사위가 사준 가방이라고. 장모 위에서 돈 쓰는 멋쟁이라고 말이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현지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현 씨는 평생 뼈 빠지게 키운 자식을 잃었습니다. 결혼을 시켰을 뿐인데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부어 키우면 말년엔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현 씨는 아들을 공부시키고 취업 준비를 시키면서 누구보다도 고생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야 했었는데 나중에 돌려받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취직해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되면 현 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기로 했죠. 하지만 그 약속이 오래도록 지켜질 것이라고 믿은 자신이 순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어쩌면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며느리의 영향인지도 몰랐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이유는 전부 상관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 씨의 노후였죠. 그래서 현 씨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후회하게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현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없는 형편의 자식만큼은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징글징글하게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고 지상 단칸방에서 방 2개 딸린 아파트로 이사하기까지 무척 오래 걸렸습니다. 자식에게 줄줄이 새는 돈 때문에 일찍 살림이 필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아들이 공부라도 못했다면 일찌감치 포기를 했을 텐데 아들은 똑똑했고 공부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채워주느라 현씨 부부는 늘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그래도 형편이 조금 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들어가는 돈도 없고 둘이 한 20년 열심히 벌면 말년에는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살겠다 싶었죠.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질 않았습니다. 떨어진 거야? 네, 왜 너처럼 공부 잘하는 애를 안 뽑아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제가 서울대도 아니고요. 그래도 뭐 서울대만 취직하니? 저도 속상해요. 현 씨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졸업하고 1년 동안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면접도 보러 다녔는데 아들은 아직도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동안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던 아들은 반년 전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학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그 뒤로는 아들이 자립하기로 했는데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며 취업 준비까지 힘들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현 씨도 그런 아들을 아무 말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출근 전후로 아들의 아침과 저녁도 차려줘가며 나름대로 헌신했죠. 하지만 끝이 없었습니다. 스펙이 부족해서 취직하기가 힘들어요. 뭐? 좋은 대학 나왔어도 취직을 못해? 대학은 다 나오는 건데요. 그럼 뭘 더 해야 해? 어학연수라도 1년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어학연수면? 외국에 다녀오는 거야? 유학? 유학까지는 아니고 영어 배우러 가는 거죠. 해외에서 1년간 살다 오겠다는 말에 현 씨 부부는 고민이 컸습니다. 사실 돈만 넘친다면 뭔들 못해줄까 싶은 심정이었지만 현 씨에겐 큰 돈이었으니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대학교 때까지만 지원해주기로 했던 거 알지? 비록 아들의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그건 상환해야 하는 때가 왔을 때 현 씨 부부가 갚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씨는 아들을 대학 보내줬다고 말할 수가 있었죠. 알아요. 바로 취직할 줄 알았는데. 요즘은 경쟁사회잖아요. 저 취업할 때까지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엄마 아빠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그럴 만큼 여유롭지가 않잖아. 물론 보내려면 어떻게든 보낼 수야 있겠지만 그러면 언제까지 현 씨 부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식도 자식이지만 현 씨 부부의 미래도 걱정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도 도와줍시다. 하지만 남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취직을 잘해야 우리 집 살림도 피는 거라면서 말이죠. 꼭 갚는다잖아. 나는 승록이 스스로 자립하고 우리도 우리 살 길은 우리가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지원을 받아서 하루빨리 취직하는 게 애 미래에 좋을 거 아니야. 아들이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사는 법이야. 현 씨는 남편의 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인가 싶었습니다. 현 씨도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까지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그렇고 아들도 꼭 갚는다며 간절해 하는데 끝까지 반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나중에 입 닦으면 안 된다. 그럴 리가 없죠. 아들의 말을 100%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만 돕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현 씨 부부의 지원을 받아서 1년간 호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죠.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자격증 공부요. 어학연수 다녀오면 취직할 수 있다며?
어학연수는 요즘 필수 코스고요. 그래.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런데 엄마, 아들은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현씨 부부에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취직하면 매달 생활비 드릴게요. 어학연수, 아니, 대학 학비까지 합쳐서요. 그러면 매달 100만 원씩 줄 수 있어? 150만 원씩 드릴게요. 대신 취직할 때까지는 도와주세요. 아이고, 월급 받으면 다 줘야겠네. 좋은데 취직할 거예요. 그래서 매달 15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러면서 아들은 각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각서야? 그래도요. 믿어주세요. 꼭 성공해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게요. 너 그 말 틀림없지? 당연하죠. 아들의 굳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결국 현 씨는 나중에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깼습니다. 하지만 현 씨에게도 일종의 투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의 미래에 엄마 아빠가 투자하는 셈 쳐. 그러니까 나중에 꼭 갚아야 하는 거야. 알지? 엄마 아빠 연금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네. 물론이죠. 그러고 아들은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학원비나 생활비 등은 전부 현 씨의 통장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나중에는 나올 것이 없어서 아파트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합격할 거예요. 아들이 이토록 취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은 기업은 박봉이라며 꼭 큰 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았죠. 우리가 한 약속이 있으니까 밀어주는 거야. 소신대로 해봐. 그런 아들을 현 씨는 지지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받게 될 생활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만 아직 기회가 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능력이 닿는 한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장담처럼 이듬해 현 씨의 아들은 원하는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현 씨 집에 찾아와 소식을 전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먹여 살린다고 현 씨 부부가 한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좋은 식당에서 외식을 했죠. 엄마, 약속 지킬게요. 봉투 안에는 1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다 주면 넌 어떻게 해? 좀 더 자리 잡히면 주지. 아니에요. 저 생활할 돈도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첫 월급에서 떼어낸 돈치고는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아들이 약속했던 금액이 맞았습니다. 현 씨는 그 돈을 받으면서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에게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돈이었죠. 다음 날 현 씨는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통장에는 승록이 생활비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매달 나갔던 돈이 사라지고 150만 원씩 들어온다면 현 씨 부부는 노후 걱정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아들이 준 돈으로 처음 한 일은 미뤄뒀던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부터 임플란트를 하나 했는데 앞으로도 하나씩 치료해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엔 매달 나가는 돈이 크니 스스로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 걱정도 없고 소박하게만 살면 돈 걱정은 없을 테니 건강을 챙기자 싶었죠. 아무리 그래도 막 취직한 아들한테서 돈을 받아.
약속은 약속이지. 좀 매정한 거 아닌가? 나는 딱 그것만 받을 거야. 그 이상은 안 받아. 그 돈도 차곡차곡 모으고 있거든. 현 씨의 사정을 아는 누군가는 현 씨를 매정하다고 했지만 현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현 씨가 빚을 지어가며 지원을 했던 아들이니 과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새 차도 샀다며 자랑했습니다. 대기업이라 대출도 잘 나와서 제 돈 거의 안 들여 오피스텔을 구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현 씨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취직하고 2년 정도가 되었을 때 아들은 회사 동료와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현 씨 부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몇 번 만나보니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습니다. 좋은 여자를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죠. 그런데 수진이는 네가 우리한테 생활비 주는 거 뭐라고 안 해? 그거는 미리 말을 꼭 해야 하는 거야.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남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당연히 말했죠. 제 사정 다 이해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효자라고 좋아하던데요. 정말? 그러면 다행이고. 결혼할 사람이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고 있다고 한다면 싫을 만도 한데 오히려 반겼다고 하니까 현 씨도 기뻤습니다. 이해심까지 넘치는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라, 이상하다. 왜? 승록이가 이달에 100만 원만 보냈네요. 그래? 실수했나 보지? 이런 걸 실수할 애가 아닌데. 아들이 결혼하고 반년이 채 안 지났을 때였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들어오던 돈이 어느 날 100만 원만 들어왔죠. 혹시나 남편의 말처럼 실수인가 싶었는데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니 의도된 금액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 저희가 이달에 들어간 돈이 많아서요. 대신 다음 달에 채워드릴게요. 그래. 뭘 하길래 50만 원을 덜 줘야 할 만큼 사정이 안 되나 싶었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 더 주겠다는데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도 우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 오랜만이야. 잘 지내니?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 식사 좀 대접하고 싶어서요. 아들이 결혼하고 딱 한 번 가봤는데 그 뒤로는 방문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며느리의 초대에 오랜만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늘 궁금해하던 남편이니 당연했습니다. 남편과 현 씨는 무척 들뜬 기분으로 아들네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대단한 걸 준비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모처럼의 방문이니 말이죠. 김치도 한 통 챙겨. 무겁게 김치까지 들고 가자고요. 요즘 사람들 집에서 김장 안 하잖아. 김장김치는 없을 거 아니야. 아무튼 유별나. 투덜거리면서도 현 씨는 양손 한가득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현 씨 부부를 초대한 건 그리 좋은 이유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승록 씨가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고 있는 생활비 말이에요. 아오? 그게 왜? 저희가 상의를 해봤는데 150만 원이 조금 과한 것 같아서요.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말에 현 씨 부부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현 씨가 아들을 바라보자 아들은 슬그머니 눈을 피했습니다. 15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 말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현 씨의 대답을 원하는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줄일 예정이에요. 100만 원씩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현 씨가 아무 말 않고 있자 며느리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 아이를 가졌어요. 뭐? 생활비를 줄이겠다는 말보다도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돈 들어갈 때가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며느리의 말에 현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50만 원에서 100만 원. 꽤나 큰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달리 말하자면 아들네에게도 50만 원 차이는 느끼는 부담이 다르겠죠. 아시다시피 이 집도 대출이 껴있고요. 또 부모님 도움을 안 받고 결혼을 했다 보니까 빠듯하네요. 그 말에는 현 씨도 크게 할 말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처럼 결혼할 때 크게 보탬이 못 되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무조건 150만 원씩 내놔라 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현 씨라도 말이죠. 그래, 그렇게 해. 형편껏 해야지. 현 씨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 씨는 잠시 입을 벌렸다가 닫았습니다. 경사스러운 소식을 들으니 사실 따져 물을 마음도 없어졌죠. 그 다음 달도 통장엔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출산을 할 때쯤에는 매달 50만 원씩 들어오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저희도 대출 갚느라 빠듯해요. 빠듯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 씨는 자신이 점점 치사스러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돈이 덜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게 치졸해 보여서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연락을 안 했더니 150만 원씩 주던 생활비가 50만 원으로 줄은 것이었죠. 아들도 대출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그건 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갚아주기로 했던 아들의 학자금 대출도 며칠 전부터 갚고 있었고 아들 생활비를 대주며 받았던 주택담보대출도 갚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힘든 사람은 현 씨였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준 돈을 모은 게 있고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생활비가 줄었다고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중에도 계속 이렇게 50만 원씩만 준다면 더 나이 들어서의 삶이 힘들고도 남았습니다. 나중에 대출도 어느 정도 갚고 승진도 하고 그러면 다시 올려드릴게요. 정말 약속해요. 며느리가 임신을 하며 회사를 그만뒀는데 아들 혼자 벌어서 모든 걸 감당하느라 힘들다고 했습니다. 둘이 벌다가 수입이 반토막이 되니 힘들만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기 봐. 애기 사진 왔네요. 아이고, 귀엽네. 언제 보러 갈 수 있대? 이번 주에는 사돈네가 와 있는다고. 다음에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사돈은 1시간 반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따지자면 현 씨보다도 멀리 살았죠. 그런데 더 자주 만나는 건 사돈네였습니다. 아이를 봐준다며 안사돈이 매주 방문했고 어쩔 때는 바깥 사돈도 와서 며칠씩 묵어간다고 했습니다. 안사돈은 주부였고 바깥 사돈도 퇴직을 해서 시간이 무척 많은 것 같았죠. 현 씨도 그런 삶을 꿈꿨습니다. 말년에 손주 재롱이나 보면서 한가롭게 사는 산말이죠. 그런 사돈네가 부러웠습니다. 현 씨도 남편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기에 바빠서 사돈처럼 아무 때나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모처럼 시간이 있어서 연락을 하면 이미 사돈네가 와 있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돈처녀 언제 결혼식 올린다고 했지? 사위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다음 달에 결혼식이었습니다. 현 씨 부부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남편의 질문에 현 씨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여기 사돈 카카오톡 사진에 청첩장 같은 게 있던데. 한번 봐봐.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요즘 일요일마다 일을 나가는 남편이라 어쩌면 혼자 가야 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한참 만에 안사돈의 카카오톡 사진을 찾아 눌러봤는데 익숙한 얼굴에 눈을 좁히고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지난번에 봤을 때는 분명히 청첩장 사진이 올라와 있더니 이번에는 웬 파티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들 부부와 손주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안사돈이 근사한 케이크 앞에서 비싸 보이는 가방을 손에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생일이었나 보다 생각하고 넘기려던 찰나에 위에 적힌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사준 샤넬. 장모 위에 500만 원 쓰는 멋쟁이. 500만 원? 현 씨는 경악을 했습니다. 세상에 500만 원이나 하는 가방이 존재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걸 현 씨의 아들이 사줬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생일 선물에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라니 구경도 못 해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 씨는 아들에게서 50만 원짜리 가방도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죠. 2달 전 현 씨의 생일에는 생활비 20만 원이 더 들어와서 총 70만 원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던 현 씨를 남편이 말렸습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하게? 왜 사돈은 주고 나는 안 주냐? 이러게? 그래도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겠지. 애들 어렵다고 했잖아. 어려운 애가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줘요. 아이고, 냅둬. 알아서 하는 거지. 남편이 긋고 말리는 바람에 현 씨는 아들에게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속은 쓰렸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올려서 받을 수도 있을 만한 정도였습니다. 당신도 속물 다 됐네. 비난하는 말투는 아니었지만 현 씨는 남편의 말이 속상했습니다. 멀쩡히 잘 사는 아들의 돈을 뜯으려는 게 아니라 정당한 돈을 받으려는 것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 약속이 아니었다면 현 씨는 그 정도로 희생해가며 아들에게 퍼붓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도 부모 도움받아서 편하게 유학도 다녀오고 공부도 하고 했으면 그 정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한 달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상의를 해봤는데요. 뭘? 생활비 말이에요. 저희도 이제 애가 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생활비를 못 드릴 것 같아요. 현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50만 원도 못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도 못 준다고. 네. 수진이도 내년까지는 일을 쉬거든요. 그 다음에 새 직장 찾아본다고 해요. 그동안 저 혼자 벌어야 하잖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하지만 현 씨의 속이 뒤틀렸습니다. 생활이 어렵다는 아들이 장모에게는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니 말이죠. 약속을 아예 안 지키겠다는 거니? 무슨 약속이요? 취직하면 매달 150만 원씩 주기로 했잖아. 아들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벌써 3년 들였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뭐?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이 집값도 보태주고 하던데 저는 결혼할 때 손 안 벌렸잖아요. 물론 형편이 안 되기도 했지만 도움 없이 결혼하겠다고 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취직하기까지 현 씨 부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돈을 안 보탠 것은 사돈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어느 자식이 부모님한테 매달 150만 원씩 드려요?
그것도 결혼해서요. 이러면 이혼감이에요. 수진이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뭐? 결혼 전에 다 얘기된 거라며? 수진이가 착해서 그렇지. 솔직히 장모님한테도 용돈 한 번 못 드렸는데. 너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나도 눈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 없다 하더니 사돈한테 생일 선물로 명품 가방 사준 거 모를 줄 알아? 조용한 것을 보니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카카오톡에 올려놨더라. 우리 사위가 사준 가방이라고. 장모 위에서 돈 쓰는 멋쟁이라고 말이야. 그건 용돈을 엄마한테만 드리니까 미안해서요. 그러면 그런 약속은 뭐하러 했어? 노후 책임지겠다며. 왜 그렇게 부담을 주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어디 있니?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노후 정도는 준비할 수 있게 했어야지.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무슨 자격증 딴다고 학원 다니고 방 얻어서 나가고, 생활비도 다 됐잖아. 거의 30이 될 때까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저도 이제 가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약속대로 해. 아니, 힘들다고 몇 번 말씀드려요. 가방 사드린 것도 그냥 보너스 나와서 사드린 거예요. 저도 괴로웠다고요. 저 좀 이해해 주실 수 없으세요? 왜 이렇게 매정하세요? 아들한테 꼭 그렇게 큰 돈을 받으셔야 속 시원하시겠어요? 아들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매정한 부모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라는 이유로 대출까지 받아서 아들 뒷바라지를 하고 노후 걱정까지 하며 살아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들에 관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사돈네가 살던 집을 처분해서 큰 집을 마련해 합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아들에게 듣게 된 게 아니라 사돈 처녀의 결혼식에 갔다가 우연히 들은 말이었습니다. 형편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 맞지? 그렇게 얘기했어. 잘했어. 그래야 서운하지 않으시지. 자식이 어렵다는데. 근데 명품 가방 얘기하시더라고. 헐. 그걸 아셨어? 잘 둘러댔지? 잘 얘기했어. 걱정 마. 자기 승진한 것도 비밀로 해. 또 달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 자기는 거짓말 잘 못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조금이라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거는 한 80 넘으시면 생각해보자. 그때까지는 일하지 않으시겠어? 100세 시대잖아.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그러는 사돈 부부는 60대에 둘 다 일을 안 하고 사는데 말이죠. 기껏 아들을 키워놨더니 엄한 사람만 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돈네와 합가를 하게 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모 생활비는 끊어버리는 자식이라니. 참 아들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인 줄 알았더라면 진작에 지원을 끊었을 것이었습니다. 현 씨도 나중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잘못된 투자였습니다. 현 씨는 결혼식에서 돌아오고 얼마 안 돼서 아들의 각서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쓰고 지장도 찍었으니 그 약속은 꼭 지켜야 할 것이었습니다. 현 씨는 법무사 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돈을 보냈던 내역과 대출 내역 등을 뽑아서 각서와 함께 말이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받든 못 받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현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 내용 증명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보면 알잖아. 정말로. 소송을 거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너도 꼭 약속 지키겠다고 각서 썼잖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하니? 평생 뒷바라지하고 빚까지 진 부모가 너무해? 아들이 한참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매달 50만 원씩은 다시 드릴게요. 안 돼. 각서대로 150만 원이야. 아니면 전부 한꺼번에 갚던지. 아들의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면 아이 연 끊자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제 말이 틀려요? 정당한 돈을 받겠다는데 그렇게 들렸다면 그건 네가 원한 거 아니겠니? 150만 원씩 드릴 자신은 없어요. 대신 이번에 집 팔면 일부 드릴게요. 됐죠? 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계산 끝내요. 그리고 이러고 나서도 손주 얼굴 보실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언제는 손주 얼굴 제대로 보여주기라도 했냐? 지금이랑 다를 거 전혀 없겠다. 앞으로는 안 찾아와도 원망 안 하마.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에게서 5천만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큰 돈이기는 했지만 약속했던 금액과 비교하자면 여태 아들에게 드린 돈에 비하자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죠. 대출금만 겨우 갚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5천만 원을 더 달라는 것에 아들은 답변이 없다가 또 며칠 뒤에 5천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정말로 이번에 이걸로 끝내자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승진도 했다고 하니 돈이 없을 리는 없었습니다. 현 씨가 순진했던 것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자꾸만 빠듯한 게 말이 안 됐죠. 그래서 현 씨는 아들이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됐겠다 싶었습니다. 더는 머리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 있고 빚 없고 목돈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열심히 살자 싶었습니다. 이제 밑 빠진 독에 밑을 떼었으니 독을 채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현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라고 마냥 자식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자식만을 위해 희생하다가 결국에 나이 들어 자식에게 기대는 신세가 되면 그것이 더 비참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게 맞았습니다. 현 씨 부부는 이제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오롯이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죠.